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근무하는 이준행이라고 합니다. 오늘 청춘정교장에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7가지 노른자 노동법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은 노무교육으로 근로기준법 그리고 개별적 노동관계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핵심적 사항을 7가지로 줄여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서 오늘과 내일 사이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7가지 중요한 핵심 노동법이 있는데요. 그 첫걸음으로서 오늘은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이 세 단원까지를 공부를 하고요. 내일 최저임금, 고성보호, 해고, 퇴직급여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이라는 노동법을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근로자에 해당이 돼야 된다는 것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특수 공용 형태 종사자분들은 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일단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신규 창업 사용자분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입사하신 사회초년생 근로자분들께서도 근로기준법상 내가 근로자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를 우선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근로자에 해당이 될 경우에 이 7가지 법률 관련된 게 적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노동자이기도 하면서 사용자하고의 관계에서 법률 관계라는 것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임금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나의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받는 대가입니다. 그래서 임금은 사용자에게는 의무에 해당이 되지만 근로자에게는 권리에 해당이 되고요. 반대로 이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근로자에게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거고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 줌으로 인해서 근로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이 임금과 근로시간이 우리나라 헌법 32조에 나와 있는 근로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근로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정할 것이냐, 당사자 간에, 사용자와 노동자 간에 어떻게 정할 것이냐 라는 걸 문서로 정해놓는 걸 근로계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근로기준법의 가장 중요한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이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 제3항에 근로조건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조항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권리이기도 하면서 의무이기도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계약을 체결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일하는 근로나 내가 정당하게 받아야 될 임금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심이 타당합니다. 세부적으로 근로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노사관계의 첫걸음은 근로계약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당연합니다. 내가 사용자로서 내가 근로자로서 내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추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되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작성할 때에는 어떤 부분을 작성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체결 및 변경 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작성하라 이것이 근로기준법 17조 1항이고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된다라고 한 것이
근로기준법 17조 2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들은 근로조건을 명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방금 전에 근로조건은 뭐냐? 대표적으로 임금과 근로시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과 근로시간인데 이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의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의 주요 기재사항,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될 주요 기재사항은 첫째, 근무 장소 및 업무 내용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근무를 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일을 할 건지에 대해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임금의 구성 항목을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내 급여는 얼마이고 상여금은 있는지, 수당은 어떤 것이 있는지. 수당에는 기본적으로 급여 먼저 바라보면요. 급여에는 기본급이라는 게 있고 월급이라는 게 있고 연봉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급여를 정할 것인가. 당사자 간에 노동자, 사용자 간에 이 부분을 정해야 됩니다. 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상여금이 1년에 몇 프로나 있는지, 그리고 연말이 돼서 실적이 발생할 때 실적급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작성을 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당도 법정 수당이 있고 약정 수당이 있습니다. 법정 수당이라는 것은 연장, 야간, 휴일 근로처럼 내가 근로를 제공했을 때 법률에 의해서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 이걸 법정수당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정수당이 있습니다. 약정수당이라는 것은 뭐냐? 사용자하고 노동자, 근로자 간에 어떤 특정 조건이 만족할 경우에 임금을 더 지급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 약정수당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직책수당, 위험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당을 지급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 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내 임금이 월급인지, 주급인지, 아니면 시급인지, 아니면 1급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임금 지급 방법이 있어요. 임금 지급 방법은 임금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는데 직접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계좌로 이체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서면으로 약속을 해야 되고요. 소정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기재해야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뒷시간에 근로시간을 얘기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일단은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죠. 8시간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은 대부분 소정 근로시간이 8시간이에요.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에 못 미치는 근로자들도 있어요. 그럴 때 나는 몇 시간을 근무할 것이냐 이런 거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또 휴일 관련된 내용도 작성을 해야 됩니다. 휴일에는 법정휴일이 있고 약정휴일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어떤 조건이 만족되면 반드시 휴일을 지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주 휴일이 있고요.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휴일도 유급 법정휴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약정휴일이라는 게 보통은 회사의 창립기념일이나 아니면 노조 설립일 이런 부분을 약정일로 해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휴일로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는 이런 휴일 같은 그리고 연차유급휴가는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법률보다 더 상위에서 지급할 것인지 서면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그리고
그 업무와 업무 시작과 업무 종료 사이의 휴게 시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돼요. 서면으로 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을 하면 이게 유효한 것이냐?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근로자가 아니면 사장님이 사용자가 이야기하는 게 일치하면은 구두로 계약한 계약서도 유효하다고 법률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당사자 주장이 다르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라. 법률에서 이렇게 강제하는 겁니다. 법률에서 이 강제하는 이유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막고 서로 간의 계약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반하게 될 경우에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창업을 하시는 창업자분들께서도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로자분들도 내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어떻게 내용이 작성이 됐는지 잘 모르잖아요. 한부 교부받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부받는 것도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도 한부 교부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될 근로계약서를 말씀을 드렸고요. 포인트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되나요? 아, 되네요. 네네. 요 근로계약서는 방금 전에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부 다 안에서 포괄한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이거는 고용노동부 정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라고 배부하는 양식이고요. 이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정책자료실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보면 근로 개시일이 몇 년 몇 월 몇 월치부터 뒤에 안 써 있죠. 안 써 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몇 세가 정년이다 라고 정해져 있으면 그 정년까지는 근무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는 걸 의미하는데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근로자들을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고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사회보험 적용 체크라는 난이 있는데요. 요거는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난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 근로자들은 1인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입을 해 주십시오 라고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기간제는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명시해서 근로자들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기간제 근로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 뒤에 여기 표준계약서는 계약 종료일이 없잖아요. 종료일이 없는데 기간제 근로자 계약서는 이 종료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되어 있으니까 내 근로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단시간 근로자는 무엇이냐면 단시간 근로자라는 것은 일반적인 근로자에 비해서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주간의 근로시간이 일반적인 근로자보다 짧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종 근로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하시는 청소 노동자들이 계신다고 볼게요. 청소 노동자들이 어떤 분들은 일일 8시간씩 근무를 하시는데
특정 분야만 청소를 하시는 어떤 다른 노동자께서, 다른 근로자께서 하루에 4시간씩, 그래서 일주일에 34시간씩,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로를 한다. 다른 일반 근로자는 40시간 근로를 하고, 그럼 그 근로자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단시간 근로자들은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단시간 근로자는 반드시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계약서의 서면 기재 사항을 누락할 경우에는요, 근로계약기간,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근로일별 근로시간은 항목당 과태료가 50만 원이고요. 휴게시간, 근로시간, 휴일휴가, 근무장소 업무 내용은 항목당 30만 원. 이 부분은 과태료 조항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도 작성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150만 원하고 90만 원. 그래서 240만 원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근로계약서 예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로 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계약서 내용이 좀 어려우시면은 거기에 설명자료까지 같이 첨부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근로계약을 한 서류는 반드시 3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근로계약과 관련된 거는 그 근로자가 우리 회사에 근무를 했다라고 해서 보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법률의 42조에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요.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임금의 결정, 지급 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와 임금 대장, 고용, 해고, 퇴직에 관한 서류, 승급, 감급에 관한 서류, 휴가에 관한 서류, 연소자 증명서 같은 서류들을 반드시 보존을 해야 돼요. 우리가 경력증명서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경력증명서를 사용증명서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39조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자는 3년간 보관을 해 놓아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사용자분께서는 퇴사했다, 그래서 이 근로자 관련된 걸 다 폐기해야지 하시면 안 되고요. 3년간 보존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39조에 사용증명서의 발급 의무라는 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줘라, 이런 뜻인 거니까요. 그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금을 부과받거나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가 있거든요. 사례를 한번 보면은 입사한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근로자 A씨께서 입사 2일 만에 사업주와 갈등을 빚어가지고 퇴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어요. 진정신고를 했는데 사업주께서는 근로자에게 관련 서류를 받은 뒤에 작성하려고 했는데 작성하지 못했다, 이걸 제출하지 않아서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입사함과 동시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17조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럴 때 창업을 하시는 우리 청년 창업주들께서 그러면 그 친구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습기간을 적용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는 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은 없어요. 언제까지를 수습기간으로 해라, 이렇게 정한 바는 없지만 최저임금의 수습기간의 90%까지는 최저임금 기간 3개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대부분 실무적으로 수습기간을 3개월 정도 두고 그 근로자가 일하기에 적합하다라고 하면 본채용을 해서 진행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본채용을 거부해서 그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는 그런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에 넣어서 체결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습기간은
구도로 얘기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서면으로 작성을 해야만 수습기간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워라밸의 핵심 근로시간이에요. 근로시간. 창업을 하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막 신규로 입사한 우리 신규 근로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로시간이 참 힘들죠. 옛날 말에 공짜로 돈 주는 사람 없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로시간이 참 힘든데 특히나 우리나라는 OECD 여러 선진국 중에서도 근로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2000시간이 넘어서 아시는 것처럼 2019년 3월 20일쯤에 개헌해서 주 5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것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는지와 장시간 근로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폐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의 개념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근로시간의 개념이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실제 작업시간 및 근로자의 노동력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근로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근로시간이라 한다 라고 대법원에서 판례로 전도했죠. 우리가 아까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작업의 개시, 업무의 개시 시간과 업무의 종료 시간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근로시간이 왜 중요하냐?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근로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대원칙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지 여부, 그리고 업무 수행을 강제하는 정도, 그리고 업무 수행에 참여가 자율성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시간이나 장소에 제약이 있는지 여부, 이런 개별적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되긴 견해입니다. 이것은 근로시간이다, 이것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라고 일률적으로 정해놓은 게 아니라 개별적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판단을 해라 라는 게 판례의 견해이고요. 그래서 대기시간이 무엇인지, 교육시간이 무엇인지, 워크숍이나 세미나는 무엇인지, 접대나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를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됩니다. 대기시간이라는 것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 이렇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대기시간, 시간은 비록 내가 근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아래에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 대기시간, 내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사용자가 언제든지 작업 지시를 함으로 인해서 내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교육시간입니다. 교육시간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의무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에 불참할 때 인사적 아니면 기타 다른 묵시적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돼요. 그런데 교육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율적으로, 참여가 자율적으로 인정되고 업무와 관련된 게 아니라 교양과 관련된 시간이라고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교육시간이라고 해서 모두 인정되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시간, 업무와 관련된 의무적 실시하는 시간, 참석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는 시간, 이거는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된다. 이해해 주시고요. 워크숍이나 세미나,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세미나 갔어요. 워크숍 갔어요. 그런데 침묵동호 시간이 있어요. 침묵동호. 커피도 마시고
다과도 갖다 놓고 하면서 침묵을 도모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 돼요. 보통은 이런 시간을 그래서 워크숍 세미나 시간에 짜여놓을 때 업무 시간 외에 짜놓잖아요. 업무 시간 외에 6시, 아니, 그러니까 오후 6시 이후에 침묵 도모 시간 같은 게 짜놓은데 이런 것들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 돼서 연장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접대는 사용자의 지시, 최소한 사용자가 승인을 해야 돼요. 승인을 해서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제3자에게 접대하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회식은 노무 제공과는 관련이 없잖아요. 구성원의 사기 진작과 침묵을 위한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다만 회식이 업무 관련성은 있어요. 그래서 업무 관련성은 있어서 회식 도중에 다치거나 할 경우에 산업재해로는 인정은 받아요. 그렇지만 근로시간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해를 해주시고요. 여기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출장 시간이 있어요. 출장 시간. 여러분들 출장 많이 가시잖아요. 출장 시간이 있는데 출장 시간은 보통은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이 되잖아요. 사업장 밖 근로. 이 출장은 사업장 밖 근로에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출장도 근무시간에 해당이 돼요. 근무시간에 해당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로기준법 58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업장 밖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일정 시간을 약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를 흔히 간주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출장이 애매해요. 출장을 제가 서산으로 출장을 갔거든요. 어제 제가 서산으로 출장을 갔어요. 그런데 출장 업무가 끝나고 바로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데를 거쳐서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일정 시간을 약정을 해서 서산으로 출장 간다? 그럼 8시간분을 인정해주자. 아니면 10시간분을 인정해주자. 이렇게 약정을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근로기준법 58조에 간주근로시간이라고 해서 인정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근로시간의 개념에는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이 있습니다. 이게 또 포인트가 말을 안 듣네요. 중요한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설명이 곁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안 됩니다. 파워포인트가 키포인트가 좀 작동이 잘 돼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기분 안 되죠? 네.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정 근로시간과 소정 근로시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무엇이냐? 법정 근로시간은 법률에서 어느 정도까지 근무해야 된다라고 규정해 놓은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50조 1항과 2항에 보면 1인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주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일반 근로자들은 1일 근로시간은 8시간, 법정 근로시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법률에서 정한 기준 근로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50조에 1일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아시는 부분. 연수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서는 고용노동부 노동법에서는 18세 미만자를 연수근로자라고 해요. 1일 7시간, 1주 35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근데 소정근로시간은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법정근로시간 안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이다 라고 하면 내 소정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2시간은 연장 근로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통상의 근로자들보다 짧은 경우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이렇게 법정 근로시간, 소정 근로시간의 개념을 이해를 해주시는데 이 소정 근로시간의 개념은 통상임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이해할 때 제가 추가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법정 근로시간은 초과하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고 하고요. 가산수당을 지급해줘야 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거나 약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가산수당을 줘야 됩니다. 법정 가산수당은 연장근로 50,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100%,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때도 50%의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연장근로는 8시간을 초과하는 건 이해가 된다.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는 내가 7시간을 근무하기로 돼 있었어요. 1일. 그러면 8시간, 일반적인 근로자 8시간보다는 적게 근무하잖아요. 그런 근로자들은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들은 7시간에서 8시간, 1시간을 초과해서 연장 근로를 한 거예요. 그럴 경우. 그럴 때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받는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조금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가 겹치는 건 어떻게 해? 이렇게 궁금해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토요일, 일요일. 내가 월요일부터 계속 일을 했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일했어. 그러면 휴일 근로도 해당이 되지만 연장 근로도 해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요 연장 근로와 휴일 근로는 중복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휴일 근로로만 바라봐서 8시간 이내는 50%를 주고 8시간을 초과하는 거는 100%를 준다. 다만 이 야간 근로는 중복해서 지급해줘요. 휴일 근로 가산수당이나 연장 근로 가산수당하고도 중복이 되면 야간 근로는 다 지급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휴게시간과 관련된 겁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 사이에 주는 건데 휴게시간인지 가장 대비되는 개념이 뭘까요? 대기시간인지가 중요합니다. 대기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로시간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데 휴게시간은 임금 지급 의무가 없어요.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54조에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30분, 1시간에는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주어야 돼요. 도중에. 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 휴게시간과 관련된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도 약간 다툼이 있어요. 무슨 다툼이 있냐?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은 아니지만 사업장에 나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좀 제약이 필요하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니다. 휴게시간은 제약할 수 없다. 완전하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만 이 휴게시간도 사업장에 나와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용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사업장 밖으로 나가거나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건 안 되고요. 다만 사업장 밖에 나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할 때는 협의를 하고 나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위가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다라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고요. 다만 사업장 밖으로 나간다라고 할 때는 협의를 하고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취업시간과 종업시간 중간에 줘야 하므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줄 수는 없어요. 제가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어떤 법인에서 4시간만 근무하시는 분이었어요.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휴게시간을 주면은 이분이
4시간이 아니라 4시간 30분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휴가 시간 없어도 되니까 4시간만 근무하고 집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현재 법률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아요. 왜냐면 휴게 시간 중간에 쉬도록 해줘야 돼요. 좋은 취지로 4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고 집에 가서 쉬시면 좋겠다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나쁜 취지로 보면 4시간 동안 힘든데도 불구하고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일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강제 조항이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휴게 시간은 원래 일시적으로 부여하는 게 휴게 시간 취지에 맞아요. 왜냐면 5분 간격으로 휴게 시간을 준다라고 할 때 제대로 쉴 수가 없잖아요. 한 30분 정도를 줘야 제대로 휴식을 해서 재충전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사업자의 작업의 성질이나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그 타당성이 있다. 15분 나눠서 쉬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근로자하고 사용자가 협의를 해서 휴게 시간을 이렇게 분할해서 주어도 괜찮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니까요.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유급휴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급휴일은 뭐냐면은 근로기준법 주휴일입니다. 아까 법정 유급휴일이 있고 약정 유급휴일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법정 유급휴일은 넘어가지 않는데요.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근로기준법 55조에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주휴일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주휴일. 주휴일은 유급으로 지급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고요. 이 법정휴일에는 유급휴일이 주휴일하고 근로자의 날이 있어요. 근로자의 날. 그리고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게 적용되고 있는 공휴일이 있고요. 네. 근데 법정휴일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이게 법정휴일이고요. 약정휴일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협의해서 유급휴일로 정하는 날 또는 무급휴일로 정하는 날. 아까 대표적인 회사 창립 기념일과 노동조합 설립 기념일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도 취업계층이나 단체협약에 많이 다른 날을 정할 수도 있죠. 그러면 주중에 결근한 경우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지급될 수 있는 것이냐?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은 만근할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하면 되는데 5일 만근을 하지 않으면 유급으로 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아요. 근무일에 정해진 날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라는 걸. 근데 여기서 이렇게 정해놓는 회사들이 또 있어요. 지각을 3번 하면은 한 번 결근으로 한다. 이런 것들은 취업계층에 부여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요거는 안 돼요. 왜냐면 결근 하나면 주휴일을 부여받지 못하잖아요. 어쨌든 지각도 출근을 한 거기 때문에 다 출근한 거기 때문에 주휴일이 부여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각 3번이면 결근 1번으로 한다. 이런 취업규칙은 잘못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 규모별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가지고요. 우리가 최대 현행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이 단축됐어요.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약 2,000시간이 넘는 1년에 2,000시간이 넘는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OECD 국가는 평균적으로 한 180시간을 일해요. 1,800시간을 일해요. 죄송합니다. 1,800시간을 일하고 있는데 그 시간을 좀 단축해야겠다라는 게 정부의 의지고요. 많은 부분이 지금 현재 잘 정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지금 50인 이상은 2020년 1월 1일, 올해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 적용하고 있죠.
5인 이상은 2021년 내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이 됩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 인해서 과로사도 예방할 수 있고 산업재해 같은 것들도 예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일과 그리고 가정이 양립해야 된다는 워라밸의 시대이기 때문에 신규로 창업하시는 청년 창업자들이나 아니면 신규로 취업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주 50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있다라는 거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관공서 공휴일이요 유급휴일화됐다고 말씀드렸죠. 300인 이상 사업장이나 공공기관은 2020년 올해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3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5인 이상 사업장은 내후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온 국민에게 휴식 시간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저녁이 있는 삶과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법률들이 다 적용되면 좋은데요. 안타깝게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히 근로시간 관련돼서 연장근로 있잖아요. 연장근로. 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데요. 이것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하는 것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는 한데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적용의 범위라고 해서 법률로 좀 제한을 뒀는데 제한을 두는 이유는 4인 이하 사업장은 굉장히 영세한 사업장이잖아요. 영세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관련된 법률을 다 적용할 경우에는 오히려 사업주들이 조그마한 소상공인들이시니까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고 가족 단위에서 그냥 사업을 하시는, 장사를 하시는 일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용을 잠시 유예한 겁니다. 현재도 여러 노동단체에서 4인 이하 사업장도 똑같이 노동법을 적용해 주세요 라는 청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과연 언제쯤 전 사업장에 이걸 다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같이 청춘연구장 이준행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다음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례는 첫 번째 사례예요. 휴게 시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건데 직원 A는 식사 시간에 사업주의 근무지 이탈 금지 지시에 휴게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점심 저녁 시간 1시간에 대해서 연장 근로 시간을 청구했어요. 이거는 소정 근로가 아니라고 했죠? 소정 근로. 내가 일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소정 근로가 아니니까 나 연장 근로 수당 지급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확인을 해봤더니 근로 시간 중 근무 장소를 벗어날 수 없도록 대기하도록 강제를 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대기시간. 근무에 언제든지 투입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탈금지 등 자유로운 휴식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의 식사시간은 사실상 근로시간이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확인이 됐던 겁니다. 최근 편의점에서 1인 근무 환경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게 휴게 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는 진정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휴게 시간을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주중 입사해서 주중 퇴사하였다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예요. 이게 8월 어떤 사업장에서 직원이 8월 1일 날 입사해서 8월 8일 날 근로하고 퇴직했어요. 그런데 8월 1일 날 들어오고 목, 금, 토, 일 이렇게 그러면 이 일요일에는 야 너 일주일 만근 안 했잖아 하고 주휴수당을 안 주고요. 또 목요일은 월, 화, 수, 목 너 일요일까지 근무 안 했잖아 하고서 만근한 게 아니니까 주휴수당 주지 않겠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근로자는 일주일 7일 이상 근로했잖아요. 재직기간 중에 소정근로를 개근했다면은 일주일에 1일 이상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됨으로써 1일분의 주휴가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일요일을 주휴로 정했어. 그러면 8월 1일부터 목, 금, 토 이렇게 쓰면 일요일날 주휴를 주던지 아니면 7일 일주일을 다 근무했으니까 주휴를 주던지 해야 되는데 주지 않았던 사안인데요. 근로감독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면 관련된 사건을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거든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노동 관련 사건은 근로감독관과 검사관이 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해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은 사례입니다. 세 번째, 하루 10시간 근무했어요. 내가 하루 10시간 근무해서 일주 개근했는데 주휴수당을 8시간분 준 거예요. 너 왜 주휴수당을 8시간 줬어? 10시간 일했는데. 그래서 근로자께서는 하루 10시간씩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데 10시간분의 주휴수당을 달라고 진정을 낸 거예요. 그러면 5인 미만 사업장이든 5인 이상 사업장이든 법정 근로시간은 주휴수당인데 이 주휴수당은 아까 제가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5인 이상 사업장이든 5인 미만 사업장이든 8시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8시간 준 거는 법률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단시간 근로자들은 어떨까요?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보다 더 적게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8시간보다 더 적게 근로하는 근로자들. 그러면 단시간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가 40시간을 근무하고 내가 20시간을 근무한다면 40분의 20 곱하기 8시간 하면은 4시간분이죠. 4시간분. 4시간분 곱하기 시급 9,000원. 그래서 9사 36. 36,00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근로시간과 관련된 휴일, 휴게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임금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금. 정당한 근로의 대가이죠. 정당한 근로의 대가. 원래 1995년도 정도까지는 임금에 두 가지 학설이 있었어요. 이걸 임금 이원설이라고 해요. 임금에는 생활보장적 임금이 있고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봤는데 뭐 그런 게 어딨냐. 야, 생활보장적이라는 거에도 다 내가 일해서 받는 거지. 일해서 안 받는 게 어딨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임금 일원설이 대법원이나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에요. 임금은 전부 다 근로의 대가다. 내 근로의 대가는 정당하게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좀 지나긴 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열정페이라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열정페이. 최저임금보다도 더 적게 주고 하는 열정페이 안 된다.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임금하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되게 많아요. 학설적으로도 뭐 생활임금이 있다고 하고 기본임금이 있다고 하고 연봉제가 있다고 하고 월급제가 있다고 하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임금의 종류는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서는 임금이라고 하면 법률상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임금의 개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개념이 조문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한다 라고 해서 임금을 정의를 내렸어요. 근로의 대가여야 돼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주는 거 아니에요. 너 오늘 일 잘했는데 내가 너 이쁘니까 내가 너 100만 원 오늘 줄게 하고 주는 돈은 임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로의 대가로 받는 거. 그래서 사용자가 지급을 해야 돼요. 사용자가 지급을 안 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자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돈 100만 원 줬어요. 그거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용자가 줘야 돼요. 임금을 주고받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하고 근로자여야 한다. 아까 첫 시간에 서두에서 이 첫 시간 시작하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로기준법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여야 된다. 안타깝게 요즘에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해서 특수 고용 형태 종사자라고 부르며 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이 받는 거는 임금이다 아니다? 임금으로 법률상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게 사용자인지 근로자인지 그거를 잘 보고서 판단을 하셔야 돼요. 또 근로의 대가여야 돼요. 근로의 대가, 내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사용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또는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도 근로의 대가로 다 보고 있어요.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운 금품들은 예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의적이고 은혜적으로 주는 거, 그리고 고객이 봉사료라고 팁으로 주는 거, 이런 거는 임금이라고 보지 않아요. 그리고 출장비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실비 변상으로 지급되는 거, 이것도 임금으로 보지는 않아요. 임금은 아니에요. 또 개별 근로자에게 특수하고 우연적인 사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 이런 것들은 임금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임금이라 하지 않고 법률 용어에서 기타 금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타 금품. 이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통합을 현금이라는 뜻이에요. 현금으로 직접 건네주면 안 돼요. 야, 네가 홍길동하고 엄청 친하니까 홍길동이 돈 좀 대신 줄래?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로자에게 직접 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계좌로 입금하는 거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계좌 입금.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씩 정기적으로 줘야 돼요. 정기적으로. 그리고 돈은 내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 하더라도 공제하고 못 줘요. 전액 다 월급은 주고 빌려준 돈이 있으면 별도로 나중에 상환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임금의 사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임금의 사원칙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매월 정기적으로 그 금액 전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반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채권이라고 해서 임금을 상계, 돈을 까고 주는 거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요거는 괜찮아요. 회사에서 내가 집을 사려고 하다 보니까 집을 사려고 내가 어떤 대출을 내가 받은 거예요. 대출금 같은 거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서 공제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아까 임금의 여러 가지 생활임금이니 기본임금이니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임금의 중요한 부분인 개념 3가지가 있어요. 법률상 개념은 통상임금, 평균임금, 그리고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우리가 내일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기서는 통상임금하고 평균임금의 개념을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임금은 뭐냐면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면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 소정근로가 있잖아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이고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한다라고 대법원에서 정의를 내렸어요. 이게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이게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석하는 게 너무 달라요. 막 다르다 보니까 2013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통상임금이라는 건 뭐냐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통상임금이라고 한다. 제가 이걸 한 3번 정도 연속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통상임금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며칠 전에 기아자동차에서도 통상임금을 잘못 계산해서 내 연장근로수당 잘못 계산했으니까 다시 계산해줘 이라고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판결했죠. 통상임금 잘못 계산했다라고. 그래서 통상임금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간급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통상임금이 중요한 거는 이 해고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연장근로 가산수당, 야간근로 가산수당, 산전휴 휴가수당을 산정해주는 기준임금이 되는 거예요. 이 통상임금이. 네. 그러면 어떤 수당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통상임금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평균임금은 쉽게 말하면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말하는 겁니다. 임금 총액. 3개월 동안 그 근로자가 받은 임금 총액을 평균임금이라고 해요. 그걸 나누면 됩니다. 이거는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보상, 장애보상, 유족보상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에요. 요거는 퇴직금 계산할 때 평균임금이라는 걸 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통상임금은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줄 때 기준이 되는 임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통상임금과 관련돼서는 조금 더 깊숙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수당, 예를 들어서 어떤 수당이 재직 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라는 규정이 있으면 고정성이 안 맞아요. 고정성이 안 맞아서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아요.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정기상여금이 재직 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재직 중인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그러면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왜? 고정성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지급해주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재직 중인지 재직 중이지 않을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전적으로 확정되어 있지 않아서 고정적이지 않아서 이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거나 할 때 취업규칙을 봤는데 어떤 각종 수당들이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한다라는 거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임금 관련된 것들을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 임금은 언제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기불. 매월 임금 지급일 날에는 지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3조 위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퇴사했을 경우에는 그럼 언제 줘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로기준법 36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이거를 기타 금품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모든 금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 지급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14일이면 못 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단서 조항이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이 합의는 반드시 서면 합의여야만 합니다. 서면 합의가 아니면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대상은 모든 금품입니다. 모든 금액. 그런데 내가 금품 청산 기간 14일이 지난 후에 합의를 했어요. 이거 대법원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법률 위반이다.
14일 이내 합의한 거는 인정해 주겠는데 14일이 지나고서 합의한 건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임금을 내가 지급하기로 해서 지급을 잘 하면 좋은데 내가 지급 못했어요. 그러면 체불이라고 하죠.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걸 임금 체불이라고 합니다. 임금 체불이라는 거는 금품 청산 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지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거나 임금의 4대 원칙, 직접, 전액, 현금,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라는 이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임금 체불이라고 합니다. 이 임금 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이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임금을 내가 달라고 하는 데는 민법상, 민사상 청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형사상 처벌을 받는 게 있어요. 그걸 민사상 진행하는 민사소송법과 관련된 거를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라고 근로기준법 49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민법상으로 하는 거는 3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3년이 지나면 할 수가 없어요. 다만 공소시효라는 건 뭐냐면 형사소송법상 범죄사건이 발생해서 처벌을 해달라고 합니다. 형벌권을 발동해달라는 것인데 이건 5년이에요. 5년. 임금을 내가 달라고 할 수 있는 민법상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기억해 주시고요. 공소시효,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5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3년으로 끝났다 하더라도 공소시효 5년이 남아있으면 형사처벌은 가능하다는 건데 창업을 하신 분도 마찬가지고 신규로 입사하신 근로자분들도 신규 근로자분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만뒀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임금을 지급받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다툼이 길어지면 다툼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사례로 한번 보면은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예요. 사업주 A씨께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직원 B는 퇴사 후 한 달 만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사업주 A씨는 근로감독관이 시동 지시를 해가지고 체불임금을 청산했는데요. 지급을 해줬다는 거죠. 체불임금 지급하니까 근로자 직원 B씨는 그러면 형사처벌하지 않을게요. 저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분원 취하서를 내서 종결이 되었던 겁니다. 이거는 법 위반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근로자 B씨께서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 관련 사건을 처벌하지 않고 종결된 예입니다. 두 번째 예를 한번 보면은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인데요. 사업 경영주께서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한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근로자께서 한 달 동안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노동청에 진정을 냈거든요. 그래서 진정을 냈는데 이 사업주께서 근로자에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야, 내가 기다리라니까 돈 왜 안 기다리고 노동청에 신고해서 안 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로감독관은 임금 지급 시정에 불응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형사처벌 3년 이하 또는 아까 형사처벌 조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3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해달라고 검찰청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그러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못 받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사건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걸 발급해줘요. 근로감독관이 형사처벌하면서 근로자분께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가시는 거예요. 법률구조공단을 가시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신해줘요. 민사소송을 무료로 대신해주면 거기에 소장, 결과물, 판결문이 나오고요. 그 판결문과 근로감독관이 발급해준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까지는 소액재단금 1,000만 원까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적으로 지급을 해줘요. 내 체불액이 1,000만 원이 안 된다, 1,0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우선적으로 받아요. 이거는 기간이 최대한 소액사건 심판 절차법이라고 해서 민사소송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진행이 되고요. 민사소송의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14일 이내에 이 소액치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근로자들이 본익구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제도를 많이 이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거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1시간 정도 교육을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근로계약, 근로시간, 임금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내일 최저임금,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그리고 해고, 그리고 퇴직금 관련된 나머지 노동관계법의 중요한 사항들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설명드린 것 중에,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 창에 질문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창에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창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임금이 어떤 부분이 있었다, 아니면 근로시간이 어떤 부분이 있었다, 근로계약이 뭐 좀 나는 잘 이런 것들을 잘 미진한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은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질문이 아무도 질문이 없으신데 지금 아마 이런 노동법 관련된 교육을 처음 받아보셔가지고 설명을 제가 굉장히 자세히 드렸는데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청춘정거장에 제 이메일 주소를 남겨드릴 테니까요. 이메일 주소 받으셔서 궁금하신 건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들으신 거를 잘 다시 한번 읽어보셨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도 다시 뵙잖아요. 내일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오늘 1시간 넘게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나머지 노동관계법 교육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